우리 책으로 따지면 231쪽입니다. 사실은 이제 볼테르가 철학자냐 이런 문제부터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지배적이 되어 있는 그 철학 전통에 따르면 볼테르는 사실 뭐 철학자로 잘 치지 않고 오히려 문필가이고, 굳이 이제 볼테르를 철학의 범주에 넣는다면 이제 프랑스 계몽주의, 이른바 백과전서파라고 부르는 프랑스 계몽주의의 한 사람으로 치는 정도가 일반적으로 그 볼테르에 대한 접근인데, 우리 윌 듀란트라는 분은 아마 개인적으로 볼테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모양입니다. 또 이런 이분 본인도 이제 책을 그 스토리로 이렇게 적으니까 좀 철학적인 사상을 그 이론적이고 학술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좀 더 문학적이고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이런 거에 대한 지향이 있으신 분이라서 그런지 문필가인 볼테르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중요하게 평가해서 이 한 장으로 선택을 하셨는데, 사실 뭐 우리가 일반적인 철학사의 관점에 철학 인문으로 가면 볼테르라는 인물은 거의 다뤄지지 않는 인물이죠. 오히려 이제 루소가 중요한 인물로 다뤄지고, 그래서 뭐 우리도 이 볼테르 얘기는 사실 그리고 책을 읽어보신 분은 볼테르의 무슨 이론적인 철학적으로 의미 있고 높이 평가받는 이론적인 책이 뭐가 다 있어가지고 거기 그 책의 이론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볼테르라는 철학자가, 문필가가 그러니까 철학 이론의 차원에서 본다면 뭐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이론을 남겨놓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쨌든 프랑스 계몽주의의 입장에서 결국 베이컨이 영국의 계몽주의, 영국 근세 철학이라면 스피노자가 유럽 중에서도 프랑스 이외 지역을 대표한다면 이제 볼테르가 프랑스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볼테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를 쭉 한번 훑어보고, 특히 이제 우리는 중간에 루소 얘기와 비교하는 부분이 있는데 루소 얘기를 좀 상당히 많이 보충함으로써 오늘 얘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앞에는 뭐 볼테르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죠. 아주 열정적인 인생이 나오는데 232쪽에 보면 뭐 앞부분은 사실은 뭐 제가 언급하는 부분은 저한테 인상적인 부분이었지 객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을 겁니다. 232쪽에 단락 두 번째 바뀌었는데 확실히 되어 있는데 보면 볼테르가 일을 많이 했다. 그러면서 많은 일을 일으켜놨다. 그러고는 뭐 재미있는 얘기를 하네요. 일을 하지 않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게으른 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착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워커홀릭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일에 빠진 사람들을 정당화해주는 철학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여러 가지 일을 한 사람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주 찬사를 받았던 사람으로 얘기가 되고요. 233쪽 위에 보면 그 볼테르 흉상 사진이 나와 있죠. 늙었을 때 뒤에 그 흉상 세우는 얘기가 나오는데, 보면 이렇게 늙은 표정이지만 그래도 아주 눈빛이 또릿또릿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부분은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볼테르라는 이름을 중간에 이제 한 두 번 젊을 때 투옥을 당한 경험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235쪽에 보시면 우선 234쪽에 보시면 그 밑에 단락 바뀌는데, 조용하고 공부만 하는 젊은이는 아니었고 밤늦게까지 놀기를 좋아했고 뭐 이런 등등,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그 생활을 보냈고요. 그래서 235쪽에 위에 단락 바뀌는데 보시면 21살째 드디어 파리로 진출해가지고
거기서 아주 활약을 하다가 235쪽에 투옥이 됩니다. 아주 권력자한테 권력자를 섭정을 비난하다가 투옥이 되고는 그때부터 투옥돼 있으면서부터 볼테르라는 말을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36쪽에 보면 이제도 밝았다, 돈도 꽤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236쪽 중간쯤에 보시면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솜씨를 익혔고 수입을 활용하는 방법도 배웠다. 그래서 철학하기 전에 우선 생존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했다. 그 다음에 237쪽에 보시면 다시 또 그 훈작사에 대들다가 바스티유 감옥으로 다시 체포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자, 그냥 도망가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썼던 글들, 영국 통신이라든가 뭐 글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39쪽, 240쪽에 보시면 40쪽 위에 바뀌는데 40세에 또다시 영국 통신이라는 책이 문제가 되니까 도망을 가면서 이제 또 바람을 피워서 도망갔다. 후작 부인을 데리고 도망갔다. 28살짜리 후작 부인을. 뭐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쭉 그 부분을 읽어보시고요. 사실 뭐 사상에 대한 얘기가 아주 자유주의적인 사람이고 자유주의 사상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고 권위에 저항하는 그 집요한 노력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삶에 대한 얘기니까요. 쭉 읽어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가 독일의 프리드리히가 왕이 되기 전부터 이제 알게 돼가지고 프리드리히가 왕 된 다음에 가서 프로이센에 정확히 얘기하면 독일에 하면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에 가서 거기서 또 상당 기간을 있었던 걸로 합니다. 그리고 그 같이 도망갔던 부인은 나이가 들면서 또 바람을 피우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248쪽에 보니까 중간에 그 젊은 미남 후작과 그 후작 부인이 또 사랑에 빠져서 격분했다가 용서를 해주고는 근데 1749년 그 부인이 출산 중에 사망하니까 그녀의 원래 남편 후작하고 볼테르하고 바람을 피웠던 젊은 미남 후작 생랑베르가 그녀가 죽는 자리에서 만나서 서로 임종을 맞이했다. 아주 재밌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나이가 든 뒤에 251페이지에 보시면 나이가 든 뒤에 노경으로 기울어지면서 쓴 책들 또 그때 썼던 활동들이 실제로는 철학적으로 훨씬 의미 있는 책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도덕론이라는 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도덕론은 그래도 이제 제목 자체처럼 제목이 도덕론이기 때문에 좀 철학적인 내용들 물론 종교 철학의 내용이 많이 있지만 철학적인 내용들을 상당히 체계적이진 않지만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 철학적인 관점도 거기에 드러나고 그 볼테르가 역사 철학에도 그런 그 진보적인 계몽주의 사관을 제시한 사람으로 일부 인용이 됩니다. 이렇게 프랑스 계몽주의자들 중에 뭐 튀르고라든가 이런 사람과 더불어서 역사 철학에 아주 짧게 한 그 절 정도 사질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253쪽에 보시면 253쪽 맨 밑에 단락에 이렇게 해서 그는 최초의 역사 철학 유럽 정신의 발전에서 자연적 인과관계의 흐름을 찾아내려는 최초의 체계적 실론을 형성했다. 결국 역사 철학이란 게 그 여러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만 역사 철학이 그 우리나라 이 동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춘추라는 책 자체가 춘추, 봄춘차, 가을추차 자체가 이 어떻게 세상이 흘러가느냐라는 것을 계절에 비유해서 어떤 공동체라는 게 봄처럼 이렇게 융성을 했다가 한참 융성했다가 가을처럼 사그라들기도 하고 하는 일종의 역사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들어있고 주역할 때 역이라는 한자어도 영어로 번역하면 change죠. change. 그래서
주역도 일종의 역사 철학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동양에서는. 예를 들어서, 물론 주역이 요즘은 이제 점치는 사람들의 바이블이 돼가지고, 개인의 기륭 화복을 문제 삼지만 실제로 주역이 원래 추구했던 것은 개인의 기륭 화복이라보다는 개인은 개인이지만 그 개인이 왕입니다, 왕. 응? 그러니까 왕의 기륭 화복이니까 그건 결국 왕 이꼴 공동체인 시대니까요. 공동체 혹은 국가인 시대니까 개인이지만 그때는 왕의 기륭 화복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공동체의 기륭 화복,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원래는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한동안 우리한테 인기를 끌었던 대만이죠. 대만 TV 드라마 중에 판관 보청천이라는 거 있잖아요. 판관 보청천. 거기 보면 옆에 일종의 참모가 나오죠. 공손 선생이라고, 참모가. 판관 보청천은 이제 몸이 아주 저희 패밀리처럼 이렇게 부근하지만 옆에 아주 날카롭고 샤프하게 생긴 그 공손 선생이 있어서 그 사람이 점을 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바람에 무슨 책이 툭 떨어지면 집을 여면 잠깐 그러고는 막 괴를 짚어가지고 점을 쳐서는 무슨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는 둥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리더의 기륭 화복을 점치는 관심, 그게 주역이라는 책이 형성되는 중요한 하나의 역사적 토대의 한 부분인데, 그때 리더의 기륭 화복은 실제로는 리더 한 사람의 개인에 대한 게 아니라 그 리더가 리드하고 있는 국가와 공동체의 기륭 화복에 대한 거니까 일종의 주역도 사회 철학 내지 역사 철학적 관심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그런 역사적인 컨텍스트가 떨어진 이후에는 이제 개인의 기륭 화복이 마치 중요한 컨텍스트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동양에도 그런 역사 철학이 있는데 대체로 이런 역사 철학들이 그런 의미에서는 거시적인 역사 철학이죠. 역사 전체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 과거의 역사를 보니까 역사 속에 이런 흐름이 있어 왔다. 일종의 흐름, 혹은 좀 더 흐름이란 걸 명료하게 얘기하면 법칙, 이런 법칙적인, 법칙이 너무 강하면 이런 규칙적인 현상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규칙적 현상에 기반해서 그렇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상태에 있는 것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인식을, 지금이 어떤 상태인가를 역사적 맥락에서 인식하고 그걸 통해 미래의 전망을 확인하려고 하고, 그런 의미에서 거시적인 역사 철학들은 바로 역사의 흐름을 보려는 그런 일종의 역사 형이상학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게, 형이상학이라는 게 자연 뒤에 있는 걸 보는 게 형이상학이잖아요. 메타피직스, 눈앞에 경험적으로 보이는 것 밖에 그 뒤에 어떤 게 있는가를 보는 게 형이상학이라면, 이런 역사처럼 일종의 역사 형이상학인 것이 일어난 사건들 배후에 놓여 있는 어떤 법칙성이 있는가, 규칙성이 있는가를 찾으려는 건데, 바로 그런 역사 철학적 관심의 근대적인 관심을 볼테르가 이 윌 듀런트 표현에 따르면 최초로 그런 역사 철학을 형성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하이픈 뒤에 있는 게 유럽 정신의 발전에서 자연적 인과관계의 흐름을 찾아내려는 최초의 체계적 실론이다. 유럽 정신의 발전에 어떤 법칙적인 요소가 있었느냐? 자연적 인과관계죠. 를 찾아내려는 체계적인 실론이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역사 철학이 실제로는 볼테르가 처음이냐에 대해서는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코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또 그보다 앞시대에 역사 철학적인 저작을 썼고, 계몽주의자들이 역사 철학적인 고민들을 하고는 그게 이제 칸트, 헤겔로 이어지면서 헤겔에서 역사 철학이 꽃을 피우고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이제 이 윌 듀런트는 바로 볼테르가 유럽 253쪽에 위에 단락 박힌 데도 남아있죠. 볼테르가 추구한 것은 유럽 문명사 전체를 한 가닥의 실로 꿰뚫을 수 있는 통일 원리. 그게 이제 일종의 흐름, 법칙을 찾아내려는 것. 그건 이제 문화사에서 그 흐름, 그 실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그 중간쯤에 보시면 그 서한을 통해 본 볼테르 책 나와 있는 그 다음에 나는 그래서 전쟁의 역사가 아니라
과거처럼 전쟁의 역사는 사실은 권력의 역사죠. 전쟁이란 건 권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획득하기 위해 벌이는 거니까 권력의 역사하고 정치사인데 전쟁의 역사가 아니라 사회의 역사를 쓰고 싶다. 또한 사람들이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았고 그들은 힘을 합쳐 어떠한 예술을 키웠는지를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나의 목표는 전쟁이 아니고 인간 정신의 역사고 그래서 위대한 군주들의 역사에는 관심이 없고 인간이 어떠한 단계를 밟아 야만 상태로부터 문명을 일으켜 왔는가를 알고 싶다. 그래서 문화사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그러면서 진보라는 것을 확인하고 유럽 전체의 문화적 흐름을 역사 철학적 관점에서 정리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주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들은 볼테르가 근대 사학의 기초를 놓았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254쪽에 보시면 이런 흐름을 얘기할 때, 이런 흐름을 접근할 때 단순하게 중세 기독교적 전통에서 이 문화사적인 흐름을 기독교 중심으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다양한 문화들이라는 고려를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254쪽에 보면 중국, 인도, 페르시아의 종교도 다르고 이렇게 아주 넓은 차원에서 접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단락 바뀌는데 이러한 새로운 시야 때문에 광대하고 새로운 세계가 드러났다. 모든 교리가 빛을 잇고 상대적인 것이 되었고 뭐 등등등의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역사 철학을 일종의 역사 철학적 흐름이 근대 계몽주의 철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공헌을 했다라는 걸 한번 찝어주시는 게 좋고요. 프랑스 계몽주의에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이 볼테르가 그나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철학적 영역이니까 잠깐 말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계몽주의 좁게 말하면 계몽주의라는 것이 이제 근대의 토대죠. 근대의 토대, 이른바 모더니티의 토대입니다. 모더니티라는 것을 근대 철학, 근대 사상을 토대 지은 것은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라 부르는 것은 17, 18세기를 계몽주의 시대라고 부르죠, 보통.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철학자들은 다 계몽이라는 개념 자체가 뭡니까? 미몽에서 벗어나는 건데, 그때 미몽은 중세적인 질서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중세에서 벗어나서 결국 이성 중심의 철학적인 토대를, 철학적인 사상의 흐름을 확립하고 이어가는 거죠. 그때 17, 18세기인데 근대의 특징으로 말씀드린 건 사실은 계몽주의가 확립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을 주체로 넣는 것. 더 정확히는 각 개인을 주체로 확립한 것. 그게 계몽주의의 1차적인 의미라고 했고, 뭔가 주체가 됐다는 건 두 번째, 뭔가 객체가 되는 건데 바로 자연을 객체화시킨 것. 우리가 베이컨 할 때 보셨지만 자연을 객체화시킨 것. 그것이 또 계몽주의의 중요한 한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은 인간이 마음대로 마음대로 이용하고 마음대로 활용해도 되는 존재가 된 죽은 자연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말씀을 그때 조금 드렸었냐면 첫 시간쯤에 주체인데 주체는 어떤 주체냐면 일단 자율적인 주체고 자율적인 주체고 그러면 실제로 그 내용은 이성적인 주체다. 그래서 칸트가 쓴 계몽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맨 처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계몽은 미몽에서 벗어나는 건데 미몽은 뭐냐? 자기의 지성을, 자기의 이성을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율성이죠. 그런 용기가 없는 상태. 그게 미몽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성을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상태. 예를 들면 중세 기독교 권위에 눌려서 이렇게 믿어 하면 예 믿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의 이성을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성을 스스로 사용하는 용기가 있는 상태는 뭐냐? 애들이 이제 반항기에 들어서서 엄마가 뭐라면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왜 해야 돼? 그때가 이제 실제로 계몽돼 가기 시작하는 거죠. 야단칠 게 아니고 기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계몽이 돼 가는 거니까. 근데 요즘 제 아들이 그러는데 중학교 1학년짜리인데 딱 빳빳이 이제 덤비기 시작한대요. 근데
미몽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럴 때 이제 루소를 우리가 보겠지만 내세워서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때는. 근데 그러니까 칸트의 그 계몽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실제로는 계몽 개념을 잘 보여주는 이유가 유명한 글인 게 책이라보다 글이거든요. 그게 이제 논문을 공모하는 제도들이 그때는 있었는데 그 논문 공모하는 측에서 계몽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내준 겁니다. 칸트가 글을 써서 공모해서 쉽게 하면 1등으로 뽑힌 거죠. 근데 그러니까 미몽에서 벗어나는 건데 미몽은 뭐냐? 자기 이성을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상태. 그게 미몽이다. 그러니까 계몽은 자기 이성을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계몽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성을 스스로 사용하는 것 두 가지가 계몽 개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주체로 인정하는 건데 그건 자율적 주체이고 이성적인 주체거든요. 근데 자율적 주체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서로 각 개인이 자율적이니까 부딪히니까 결국 부딪혀서 갈등이 일어나서 누구 하나가 이기고 하나가 지면 진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지배당해야 되니까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주체들을 조화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조화라는 것이 과제로 등장하고 결국 주체들을 실제로 조화시키려면 사회를 잘 만들어야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그 사회 속에서 주체들이 조화될 수 있겠느냐. 혹시 경제 영역에서는 시장이란 메커니즘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기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주체들을 조화할 수 없는가. 사실은 경제 영역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이 조화의 메커니즘이 등장하는 거고요. 어쨌든 조화라는 게 중요한 과제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 이게 근대 철학자들의 고민이죠. 사회 계약론이라는 것이 왜 근대 철학이 중요하냐. 바로 조화의 시스템을 고민하는 첫 번째 모델입니다. 사회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국가. 그 다음에 이성으로부터 나오는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이성이 어떤 이성이냐. 이성의 종류를 저희가 첫 시간에 최소한 네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보편적 이성, 수학적 능력 또는 직관적 이성. 그래서 에피스테메, 소피아, 프로네시스, 테크네 이런 구분을 첫 시간에 드렸는데요. 이성이 보편적인 이성, 직관적인 이성, 비판적인 이성, 도구적인 이성 이런 게 나눠질 수 있는데 핵심은 근대 계몽주의의 이성은 핵심은 비판적인 이성이에요. 비판. 자기 자신까지도 비판해 볼 수 있는 이성. 그러니까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말이 비판이 그런 뜻이고 어떤 권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서 비판할 수 있는 능력. 근거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좀 더 문제를 제기해서 고치려고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스스로 검토하고 반성해서 고치려고 하니까 그런 이성의 활동 결과 나타나는 그런 이성이 존재하는 한 인간과 세계는 진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보라는 키워드가 계몽주의의 네 번째 키워드인데 주로 역사 철학이 다루고 있는 영역은 바로 이 영역입니다. 그래서 근대 역사 철학은 전부 진보를 어떤 방식으로 내세우고 정당화하고 하는 기능을 하고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조화라는 것은 이제 근대의 정치 철학 혹은 사회 철학이라는 것이 조화라는 주제를 다루는 것이죠. 어떤 사회를 꾸릴 것인가. 그때 볼테르는 바로 진보 개념을 유럽 역사 속에서 유럽사에서 일관되게 법칙성을 찾아내려는 그런 노력을 한 인물로 그러니까 진보 사관을 확립시키는 초기 인물로 볼테르가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계몽주의자들이 근데 진보 사관을 놓고도 지금 이 볼테르는 여기 애매하게 나왔지만 문화 영역에서 진보 얘기 또는 인간 정신 영역에서 진보 얘기를 하죠. 지금 그렇게 여기 텍스트는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화 영역, 정신 영역이라는 게 이걸 이제 문화라는 개념을 문명이라는 개념과 굳이 다르게 써가지고 얘기를 규정할 수도 있고 그러면 문화는 정신과 연관된 것이고 문명은 그렇게 많이 구분한다면 문명은 좀 물질적인 요소와 연관된 거죠. 기술이 발전해서 물질적인 여건이 좋아지는 건 문명의 발전이고 인간 정신이 더 발달하는 건 문화의 발전이고 이렇게 이제 만일에 꼭 문화와 문명을 그렇게 구분하는 게 항상 일반적이고 항상 올바른 방법은 아닌데 만일 구분한다면 역시 근대의 이 역사 철학에서 내세우는 건 물질적인 발전, 문명의 발전보다는 정신의 활동, 문화의 활동의 발전을 내세우는 게 이 계몽주의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요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좀 분화가 돼요, 그 다음에는. 분화가 돼가지고, 칸트 정도부터 하면, 아직 물질 세계의 발전에는 별로 얘기를 안 하지만, 문화 정신의 발전도 조금 갈라가지고, 진보를 정치적 차원의 진보. 이건 일종의 기술적인 진보입니다. 정치적 차원의 진보는 사람들이 싸우지 않도록 국가를 만들고, 또, 국가의 법을 만들고, 어떤, 적절한 지배자가 생겨서 사회 질서가 잘 유지되도록 만드는, 그래서 오늘날 관료제까지 이르는, 사회의 질서와 개인의 안정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안정화시킬 것인가. 효율성이 문제가 되죠. 그 효율성을 높이는 게 정치적 진보입니다. 그러면 과연 군주제라는 것이 개인의 권리를 확보하는 데 효율적이냐. 민주주의가 개인의 원리를 확보하는 데 효율적이냐. 이런 거는 전부 정치적 진보의 차원, 일종의 기술의 차원인 거죠. 그거하고 도덕적 진보의 차원. 진정한 정신의 발전, 도덕적 진보의 차원을 나눕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는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입헌 군주제 혹은 민주주의가 확립됐더라도 도덕적 차원에서 인간이 도덕적이 돼가는 변화가 없으면 진짜 진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둘을 갈라놓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칸트, 헤겔에 이르러서 특히 독일 철학에 이르러서 헤겔이 내세웠던 국가라는 건 뭐냐? 국가를 헤겔이 인륜체라는 표현을 쓰죠. 인륜체. 이 국가라는 건 진정한 국가라는 건 국민들이 자기 이익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도덕적 존재가 되게 만들어서 자발적이고 도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들의 연합체입니다. 인륜체로서의 국가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도덕적인 진보까지 생각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진행이 돼가는 그 앞부분에 이제 볼테르의 역사 철학이라는 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라는 개념을 확립시키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진보의 기준이나 진보의 영역을 좀 더 상세화시켜가는 건 그 다음 단계고, 그래서 그 역사 철학 부분은 결국 어떻게 보면 역사 철학이 계몽주의의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이다. 역사 철학 또는 정치 사회 철학이 이렇게 본질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